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음, 자, 오늘은 가등기 담보 요 특별법 중에서 하나 하고요. 집합 건물은 다음에 할 거예요. 또 물어오시더라고요, 원장님이. 언제 하냐고. 기약은 없어요. 나중에. 집합 건물은 나중에 문제 한 10문제만 풀어도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할 건 아닌 것 같고. 조만간에 아마 특별법은 별도로 제가 자료실에 여러분들한테 아마 20문제 정도 특별법만 따로 빼가지고 줄 거예요. 이게 아마 이번 달 말에, 3월 말에 줄 테니까 답하고 해설을 같이 넣을 테니까 문제가 먼저 나오고 해설은 뒤에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먼저 풀고 해설을 보는 게 제일 좋거든요. 문제 풀면서 해설 보는 건 실력이 안 올라와요. 실력이 안 늘어나거든. 절대 그건 하지 마시고 문제를 다 체크하고 답을 단 다음에 해설을 보세요. 그러면 아마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은 되는데 교재 가등기 담보 요거 하나 하고 계약법으로 앞으로 갈게요. 왜냐면 앞에 밸런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계속 민총만 하다 보면 민총은 잘하는데 뒤에 부분을 좀 약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특별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계약법, 그 다음에 민총 물권 이렇게 할 테니까 알고 계시면 되고 5, 6월 달은 다시 돌아올 거예요. 민총 물권 계약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교재는 어디에 오시냐면, 교재는 아까 담보가등기가 어디가 있죠? 230, 거기에 있대요. 236페이지 오시면 돼요. 236페이지. 제가 그 감기가 있으니까 그 감안하고 좀 들으세요. 내가 한 3일 동안 들어놓고 있다 나와가지고 거의, 아이고, 이게 아닌데? 잠깐만, 책으로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요거, 책으로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페이지를 잘 못 찾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여기를 한번 봐보시면 여기 지금 교재가 페이지 수는 찾으면 될 것 같고 이게 담보가등기가 지금 이게 좀 수험생들한테는 가장 어려운 것 중에 민법은 처음부터 끝으로까지 다 어려워요. 이게 쉬운 게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절차법은 반복하다 보면 그냥 느낌이 오는데 이 민법은 말이 똑같지 않아요. 이렇게 나오고 저렇게 나오고 용어가 다 바뀌거든요. 이게 나중에 보시면.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이 담보가등기예요. 저는 이게 지금 보면 알겠지만 여기 제가 볼 때게 여기 보면 지금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여기 담보를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 가등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고 가등기 담보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저렇게 상관없는데 담보란 글자가 보이면 무조건 대출받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대출받은 거에 이게 담보라는 게. 그래서 저당권도 담보 물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담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우리가 담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양도 담보 그럼 전부 다 이 대출받은 거예요. 돈이 빚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담보가 나오면 무조건 동시행 관계가 아니에요. 동시 이행 관계가 아니고 변제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말소가 들어가야 돼요. 항상 그 생각을 하고 가면 아주 일관성이 있어요. 민법은 이게 제일 쉬운 게 과목 중에서 민법 같은데 제일 쉬운 게 이게 제가 보는 것 중에서는 가장 쉬운 게 요거 같긴 해요. 이 법이 지금 94년도 이후에는 판례가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이게 요게 1980년대를 좀 생각하면 돼요. 시대적 반영을 생각하면 되는데 그 당시에 사업을 하신 분들은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거나 그럴 수가 없는 시대예요. 우리 생각에는 요즘 생각해 보면 은행 가서 내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는 그러지 못하는 시대였었어요. 국가가 좀 웃기는 나라이긴 한데 대한민국이 좀 웃겨요. 이 현실을 알면 참 비참해지는 게 대한민국인데 그 우리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는 통화량을 우리가 마음대로 찍어내질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년에 필요한 돈이 5천조다 그러면 5천조를 한국은행이 찍지를 못해요. 이걸 내 마음대로 못 찍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미국의 재가를 받아야 돼요. 그 당시에. 미국의 재가를 받아서 우리 통화량을 조절을 했던 거야. 이게. 지금이야 이제 어떤 요것 때문에 조절이 가능하긴 하지만 그 당시에 있고 지금도 그러잖아요. 전쟁 터지면 국군 작전 통수권인가요? 그것도 미국에 있는 거잖아요. 전쟁 터지면 우리나라는 국방부 장관은 허수아비예요.
이것만 해도 상관없나? 지휘권 자체가 없어요. 미국에 있는 거. 지금도. 그걸 노무현 씨가 갖고 왔다가 이명박 씨가 상납을 했죠. 이걸 가져가라고 다시.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이상한 나라긴 해요. 대한민국이. 내가 개인적으로 보면 이게. 어떤 게 옳은 건지 모르겠는데 주체성이 별로 없는 것 같긴 하고 이게. 그냥 난리잖아요, 지금요.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쟁 끝나고 사회가 혼란할 때잖아요. 옥수동, 금호동이 다 판잣집 할 때입니까? 80년대 후반만 다도. 86년도, 87년도에 서울에 왔는데 다 판잣집이더라고요. 옥수, 금호동이. 지금 20억 주고 30억씩 가는 아파트가. 그 당시만 해도.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들어갈 때 어마어마하게 막 싸우고 죽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도를 놔야 될 거 아니에요. 도로도 놓고 철도도 놀다 보니까 국가가 은행에서 국민들한테 대출을 해주는 걸 막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가 돈을 써야 되니까. 근데 그 당시에 사업을 하신 분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는다고. 그럼 누굴 찾아가겠어요? 명동 사채업자를 찾아간다고. 그럼 명동 사채업자는 깍두기를 껴가지고 같이 장사를 해요. 그 당시에 이게 그 당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접근하기가 좀 편하거든요. 자, 어떤 상황이 되냐면 적지 마세요. 예, 갑이 건물을 하나 갖고 있는데 얘가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의리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사채업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얘가 1억을 빌려옵니다. 1억을 빌려오면 이 사람은 채권자가 되는 거고 이 사람은 채무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담보를 맡기는 건데 이때 이 집이 얼마 정도 가냐면 한 3억 정도 가요. 이렇게. 그러면 1억을 빌려온 다음에 너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집을 주겠다는 거야. 집을. 집을 주면 우리 느낌에는 지금 뭐 예를 들면 은행에서 1억 빌려오면 이자가 5%입니다. 그럼 5% 정도의 가상을 붙어서 원금 상환하고 그럼 끝나잖아요. 근데 이 사채업자란 말이야. 그러면 1억 빌려주고 얼마짜리 가져가면 3억을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손해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얘가 돈을 마련해서 또 1억을 갚으려고 했더니 깍두기 보내가지고 갚지 못하게, 아니면 그 사무실을 피해버려. 이 집을 홀라당 먹어버린다고. 이런 사태가 벌어진 시대예요, 이게. 그래서 그걸 담보하기 위해서 가등기 담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법 자체를. 이걸.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집이 얼마짜리예요? 3억이잖아요. 그럼 빌려준 돈이 얼마야? 1억이라고. 그러면 얼마냐? 2억이다 이거지. 그럼 2억을 을은 갑에게 주라 이거야. 주고 집을 가져오세요. 이게 가담법의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청산 절차라 그래요. 청산 절차를 거쳐서 줄 건 주고 가져올 건 가져오자. 정당하게. 요게 지금 가담법의 핵심이었던 거야. 그 전까지만 해도 1억 빌려주고 3억짜리를 가져갔던 거죠. 이런 형태가. 그래서 이걸 단속하기 위한 거예요. 이걸 먼저 이해하지 못하면 가담법을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됐는데 이걸 계약을 해보자고. 돈을 빌려오는 거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금전 소비, 이걸 대차 계약이라고 그래요. 대차 계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금전을 소비하고 다른 걸로 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금전 소비 대차 계약 그럽니다. 우리가 보릿고개일 때 옆집에서 쌀대박을 빌려와요. 그럼 뭐겠어요? 쌀 소비 대차 계약이에요. 그게 보리쌀 빌려오면 보리쌀 소비 대차 계약이 되는 거고, 돈이라는 건 빌려와서 쓰고 다른 돈을 주는 거잖아요. 가치만큼. 이런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뭘 약속을 하냐면 내가 돈을 갚지 못하면 내 집으로 변제하겠습니다. 내 집으로 변제하겠다. 이걸 우리가 대물 변제라 그래요. 대물 변제. 대물 변제 예약을 하는 거예요. 예약을 해놓은 거죠. 대물 변제는 야, 내가 오늘 술 사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밥을 살게. 오늘 밥을 사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변제하는 거. 이게 대물 변제예요. 그리고 이게 대물 변제는 요물 계약이에요. 요물 계약. 지금 이행을 해야 되는 거고, 요건 예약을 해놓는 겁니다. 예약을. 그러면 나중에 가서 얘가 돈을 못 갚았어. 그럼 을은 어떻게 해요? 집을 가져오겠죠. 집을 가져오는데 집 주세요. 그랬더니 갑이 무슨 집이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발뺌을. 그래서 등기부에다가 가등기를 해놓는 거예요. 이게 가등기를.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담보, 가등기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다고. 그럼 나중에 이제 뭘 갖고 오면 돼요? 본등기를 갖고 오면 되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가져옴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 사이에는 청산 절차를 걸쳐야 되겠죠. 아까 잉여금을 돌려주는 형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가등기 형태고요.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냐면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자, 대물변제인데 대물변제를 하는데 이 예약이잖아요. 얘는 대물변제를 하면서 요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아예 해놔버려요. 누구의 앞으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미리 해놔버려요. 얘는요. 얘는 가등기를 해놓는 거잖아요. 여기 가등기를 해놓는 거고 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아예 해놔버려요. 을 앞으로 이건 돈을 빌리면서. 근데 실질적으로는 누가 소유자가 되는 거야? 소유자는 여전히 갑이에요. 그 다음에 사용수익은 누가 하는 거고요. 사용수익도 역시 갑이 한단 말이에요. 이건 근데 등기만 지금 을로 갖다 놓은 거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양도담보라 그래요. 양도담보. 느낌상으로 양도담보 그러는데 양도담보가 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 양도담보가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 바닷가에 가보면 가두리 양식 같은 거 하잖아요. 이게 가두리 양식을 할 때에 이게 사료값이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수협에서 돈을 빌려오는데 수협에서 돈을 빌려올 때 사료값을 뭘 담보로 잡냐? 그 가두리 양식장에 들어가 있는 그 물고기를 담보로 잡아요. 이 물고기도 담보가 됩니다. 근데 이 양도담보예요. 그걸 소유권을 그 수협에 주는 거예요. 소협에 주고 실제 소유자는 내 양식업자고 사용수도 내가 해요. 치어가 자라가지고 이 어른 물고기가 되면 이걸 팔죠. 판 다음에 요 돈을 수익금을 가지고 일부를 변제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협이나 축협 같은데 거의 대부분들이 양도담보 형태로 되어 있으면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신용대출도 받긴 하지만 보통 그렇게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도담보라는 것은 일단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을한테 등기를 해놓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 소유는 누구예요? 갑이고 사용수익도 갑이 돼요. 이렇게. 그럼 나중에 채무자 갑이 돈을 안 갚으면 여기는 청산금만 주면 되겠죠. 아까 잉여금만 주면 이미 등기는 넘어와 있으니까 소유권은 취득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하나 물어볼까? 신뢰가 안 되면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5월 1일 날 잔금은 6월 1일 날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매매 대상물에서 월세가 나와요. 월세가 그 과실이라고 하거든요. 그 월세는 누가 먹는 거예요? 잔금 칠하기 전까지는 매도인이 먹는 거예요. 매도인이. 그렇죠? 그럼 자 봐요. 여기서 해볼게. 가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나중에 청산금을 줬어요. 청산금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등기가 아직 안 넘어왔어. 본등기가. 그럼 그 월세가 나오겠죠. 그 집으로부터. 예를 들면. 그건 누가 먹어야 돼? 여기는. 청산금을 지불했다는 건 잔금을 지불한 거거든요. 그때는 채권자가 먹는 거예요. 을이. 등기가 안 넘어와도.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다시 해볼까요? 5월 1일 날 매매했고 6월 1일 날 잔금 칠하는데 잔금 칠하기 전까지는 과실은 매도자가 먹는 거고 잔금을 칠했어요. 근데 등기는 아직 안 가져왔다고? 그런데 월세는 나온다고. 그럼 누가 먹어야 돼 이제? 매수자가 먹어야 되죠. 잔금을 칠했으니까. 등기와 상관없이. 그게 과실수취권이에요. 그럼 여기도 똑같아요. 청산 절차를 다 거친 다음에 청산금을 주었습니다. 근데 등기는 아직 안 가져왔어요. 그럼 월세는 과실은 누가 먹어요? 채권자가. 그렇죠 여기는? 근데 소유권은 아직 취득 못한 거죠. 본등기 가져와야 되니까. 근데 여기 양도담보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청산금, 잉여금을 줘버리면 얘는 뭐예요? 소유권도 취득하면서 과실수취권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걸 물어봐요 나중에. 연결해가지고 매매하고 그 정도 정리하면 되는데 자 이제 결국은 봐봐요. 이 가등기 담보든 요거 양도담보든 모두 뭘 적용해요? 가담법을 적용해서 청산 절차를 걸쳐라.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공통점이 뭐냐면 이게 금전소비대차 계약이에요. 금전소비대차. 돈을 빌려오는 계약이라고. 그렇죠? 그럼 이 가담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고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렇죠. 다 적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아예 그냥 여기다가 제가 옆에 책이요. 236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수는 236페이지인데 여기 옆에 빈 공란이 있으니까 이걸 뭐 영어든 뭐든 간에 우리는 날개라고 하는데 옆에다가 요거 한번 적여 놔도 되는데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안 되는 경우가
첫 번째는 뭐냐면 동사는 될까요? 안 될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동사. 예를 들면 1억 빌려오면서 우리 시험에 기출됐던 것은 고려청자 아니면 그림 요게 시험에 나왔거든요. 1억을 대출을 받으면서 고려청자가 2억짜리야. 아니면 그림이 2억짜리야. 그럼 적용될까 안 될까요? 가담법이 적용돼 안 돼? 안 된다고. 왜 그러냐면 등기를 못 해. 그럼 도자기 대가리에다가 가등기 이렇게 매직으로 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걸. 그래서 동산 자체가 가장 먼저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좀 조심해야 될 게 요거예요. 1억이죠, 지금 여기가. 근데 여기 지금 집이 얼마예요? 그러면 이게 1억인데 얘도 1억이야. 적용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이건 초과가 돼야 돼. 그래서 최소 봐봐요. 여기가 1억 빌려줬는데 이 집이 8천이래. 8천이죠. 8천이면 적용돼 안 돼. 이건 착한 사채업자예요. 그럼 1억 빌려주고 8천짜리 가져가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1억 빌려줬는데 얘가 돈을 못 갚아서 실행하려고 하니까 얘가 5억이야. 이게 돼요 지금? 그럼 원래는 1억 8천이었죠. 1억짜리였고 8천이었잖아요. 근데 1억인데 지금은 5억이야. 실행하려고 하니까. 그죠? 그럼 이건 청산 절차 걸쳐 안 걸쳐? 안 걸쳐. 원래 착한 사채업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 받은 거예요, 이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건 항상 기준점이 설정 당시가 기준인 거야. 실행 당시가 아니고 설정 당시. 그래서 여긴 초과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초과가 돼야 되는데 초과가 안 된 거야. 그럼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또 여기 써놔보세요. 예, 공사대금이 있어요. 공사대금하고 그다음에 물품대금도 나오긴 하는데 물품대금 습관이 돼가지고 이게 매매대금인데 자 이런 것들은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가장 잘 나오는 게 공사대금하고 매매대금이 좀 잘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을이라는 사람 잠깐 봐볼게요. 을이 이 사람이 공사를 해요. 공사를 하는데 을이 납품을 합니다. 이렇게 납품을. 예, 납품을 했는데 납품가가 얼마냐면 1억이에요. 그럼 이 갑은 현금 1억을 줘야 되죠. 근데 얘가 돈이 없어요. 현금이. 없으니까 자기가 건축하고 있는 아파트나 빌라 한 채를 줘요. 얘한테. 이걸 현물변제라 그래요. 현물변제. 공사판에서 노가대 떼보신 분들은 알아요. 현물로 변제한다는 거. 그러면 이게 3억짜리고 이게 지금 물품 대금이 1억이죠. 여기 공사 대금이 철근 콘크리트가 1억인데 돈이 없으니까 아파트 한 채를 주는 거잖아요, 지금. 현물로. 그럼 이거 청산 절차 걸쳐요, 안 걸쳐요? 안 걸쳐요. 왜? 공사 대금, 물품 대금은 차입금이 있다 하더라도 청산 절차를 걸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제 말 이해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전세권이 있고요. 저당권이 있고 그다음에 질권이 있습니다. 난 이걸 끊어가지고 전저질 이렇게 외우거든요. 전저질 그러는데 얘도 적용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전세권, 저당권, 질권은 우리 민법에 실행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경매로 해라.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건 가담법을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건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요 문제예요. 그럼 지금 나오냐? 요 시대에 안 나와요. 시험에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 내일 모레 모의고사 보죠. 3월 달에. 3월 달에 모의고사는 우리 시험이 아닙니다. 실제 뭔가 연습, 걸음마 연습이에요. 그걸 실제 시험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나오면 우리 민법이 얼마나 쉽게요. 민법은요. 실제 시험장에 가면 빈 공란이 없어요. 문제 옆에 빈 공란이 없이 빡빡해 전체가. 이게 아주 답답할 정도로. 글자가 꽉 채워진다고. 그래서 요걸 지금 내지는 않지만 모의고사는 있을 거예요. 이 문제는 3월달, 4월달에 이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나 정도 체크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요걸 하나 좀 보는데 자 여기 한번 잠깐 나온 김에 볼게요. 여기 책에다가 예약 당시라고 되어 있어요. 실행 당시라고 되어 있어요. 예약 당시인데 여기가 실행 당시 X라고 하세요. 실행 당시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가. 그래서 실행 당시가 어딘데요? 당시 언젠데요? 그러면 요 실행 당시는 돈을 못 갚아가지고 채무자가 채권자가 집을 가져올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예약 당시입니다. 예약 당시 부동산 가액이 초과돼야 된다. 보이시죠? 그래서 예약 당시 시가, 목적물의 시가가 피담보 채권액을 초과한 경우에 한해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리했고, 이제 아까 적용되는 거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자, 여기 공사대금, 매매대금, 물품대금은 돼, 안 돼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요 정도 뭐 정리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봐요. 돈을 빌려주긴 했어. 대물변지 예약도 했어. 약속도 했다고. 근데 등기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가등기나 소유권 이전 등기 뭔지 아시겠죠? 이거 소유권 이전 등기 뭘 말하는 거야, 지금? 양도담보를 생각해야 돼. 양도담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양도담보가 된 거예요. 그럼 양도담보가 됐다, 안 됐다? 아직. 담보가, 등기가 아직 안 넘어온 거죠? 그럼 요건 당연히 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적용된다, 안 된다? 당연히 안 되죠, 이건요. 가등기나 양도담보가 안 돼 있는, 등기가 안 돼 있는데 이걸 적용하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등기 등록이 안 되는 동산 같은 거 있죠. 동산 양도담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양도담보만 되죠. 등기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돼.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옆에 써볼게요. 여기다 쓸게요. 여러분들은 경매를 해보면 아는데 경매를 해본 사람은 알아요. 이 몇 마디 나눠보면 알거든요. 원래 등기부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이제 쓰지 마세요. 갑구가 있고 1번에는 못 건들죠. 왜 1번 안 건들까요? 1번은 보존 등기가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못 건들어요. 자, 2번에 뭐가 돼 있냐면 여기가 만약에 가등기가 돼 있어요. 소유권 이전 가등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공시법 시간에 이야기했나 모르겠네. 가등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등기가. 그럼 가등기라고 돼 있는데 웃긴 게 가등기는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가 청구권 보존의 청구권, 아이고 권자가 빠졌네. 권 보존의 가등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담보 가등기가 있단 말이에요. 담보 가등기가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게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는 민법이나 공시법에서 배우는 거고 아직 본등기를 받아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다 보니까 가등기를 해놓고 순번을 기다리는 거고 요건 담보 가등기는 돈을 빌렸기 때문에 가등기를 해놓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가등기고 얘도 가등기란 말이야. 그럼 등기부에다가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 담보 가등기 이렇게 표시해 주면 좋은데 이게 표시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럼 가등기만 돼 있다고? 그럼 이 가등기를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로 봐야 되냐 담보 가등기로 봐야 되냐 이게 엄청 헷갈리는 거야. 이건 판사도 몰라요. 이건 판사도 모른다고. 왜? 그냥 가등기라고 돼 있으니까. 그래서 경매가 들어오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담보 가등기는 경매에서 말소 기준 권리가 돼요. 말소 기준 권리가 되지만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는 말소 기준 권리가 아니에요. 걔는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될 권리거든요.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야. 나중에 이제 경매에서 한번 배워보세요. 그건 중개사법에요. 그러면 이 청구권 보존인지 담보 가등기인지 몰라. 표시가 안 되니까. 그래서 판사가 경매가 들어오면 가등기권자에게 야 배당 신청해라 하고 통지를 보내요. 판사가. 그럼 배당 신청이 들어오죠. 그럼 그때 이놈이 담보 가등기구나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만약에 배당 신청이 안 들어와. 배당 신청이 안 들어오면 이건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구나 이렇게 하는 거라고. 판사도. 몰라요. 판사들도 전부 다. 그럼 우리는 이제 궁금한 게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야. 이게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인지 담보 가등기인지를 알 수가 없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여기 첨장에 가서 혹시 여기다 이거 써야 되는데 못 쓰네. 여기다가 이렇게 지워버리면 되는데 쓸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놓고요. 대충 해놓고 써보자고. 여기다가 뭐라고 하냐면 이게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인지 담보 가등기인지 이걸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어떤 등기부를 보고 판단한다 이런 멘트가 나오면 이건 X예요. 등기부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 의사입니다. 당사자 의사를 가지고 판단한다 이렇게 하나만 좀 써놓으세요. 혹시 이걸 물어볼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 시험에 좋아하는 지문이었거든요. 엄청. 그래서 담보 가등기인지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인지를 알 수가 없다. 그럼 등기부상에 표시된 것만 가지고 이걸 판단한다. 그럼 이건 X가 돼요. 반드시 당사자 의사 배당 신청을 했느냐 배당 신청을 안 했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해.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걸 하나 체크하고 가시라는 거 이건요. 자, 그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실행 방법으로 갈 건데
이 가등기 담보의 실행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요거예요. 첫 번째는 권리를 취득하는 방법이에요. 이걸 귀속청산 아니 또는 뭔가 귀속정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청산하든 정산하든 똑같아요. 이게 귀속정산, 그다음에 청산. 결국은 뭐야? 소유권 가져온다 안 가져온다? 가져온다. 그래서 아까 갑의 집이 얼마짜리였어요? 3억짜리였고 자기가 빌려준 돈 얼마짜리였어요? 1억. 그럼 잉여금이 얼마? 2억. 2억 주고 집을 가져오겠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귀속정산이에요. 이걸 볼 거고, 두 번째는 경매예요. 경매. 경매에 의해서 가등기 담보를 실행하거든요. 이 경매가 왜 들어오냐면 이거 봐요. 을이라는 사람이 지금 3억짜리 집을 가져오려면 가담법은 2억의 청산금을 지불하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얘는 집이 있어. 지금 현재 집도 있고 2억 내가 현금 마련해가지고 얘한테 굳이 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이 집을 경매 붙여버리면 낙찰금이 나올 거 아니냐. 그럼 낙찰금에서 받아가면 돼야 안 돼요?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내가 이걸 소유권 가져올 필요가 없다. 이게 경매예요. 근데 경매는 저당권과 동일하기 때문에 굳이 배당 신청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거 잠깐 지워볼게요. 시험에 나오는 지문들이 다 이겁니다. 가등기, 담보 가등기를 가등기는 저당권으로 본다. 이렇게 시험에 나올 거예요. 5가 돼요. 그러면 담보 가등기는 저당권으로 본다. 자, 물어볼까요? 만약에 담보 가등기에 의해서 경매가 실행됐을 때 담보 가등기권자가 배당을 전혀 받지 못했다. 낙찰금으로부터. 그럼 담보 가등기는 소멸하지 않는다. OX. X예요. 그 부동산이 붙어있는 저당권은 배당을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모두 소멸돼 버리기 때문에 담보 가등기는 저당권으로 보잖아요. 그럼 배당을 받았냐 안 받았냐 상관없어요. 무조건 소멸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게 그 단어예요. 이 담보 가등기는 배당 신청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배당 신청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고 배당 여부입니다. 배당 여부를 불문합니다. 불문하고 무조건 소멸입니다. 무조건 소멸한다라고 해서 우리 시험에서는 요걸 내겠죠. 그래서 배당이 되지 않는다면, 배당을 받지 못했다면 소멸되지 않는다. 그럼 X가 됩니다. 그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근데 이건 우리가 안 보고요. 이제 요것만 볼 거거든요. 귀속청산을 볼 거고 사적 처분은 안 됩니다. 처분청산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왜 인정되지 않느냐면 이런 거예요. 갑하고 을이 있는데 얘 집이 있단 말이야. 얘한테 그랬나 봐. 야, 을. 그럼 네가 이 집을 팔아가지고 네 거 피담보 채권 공제하고 잉여금 있으면 내한테 줘. 이게 네가 팔아. 너가 팔아. 사적 처분. 그럼 이게 지금 3억짜리잖아요. 그럼 얘가 팔아. 병하고 판다고 매매를 해가지고 가져와서 자기 거 공제하고 잉여금 주면 되죠. 이게 왜 안 되냐. 왜? 얘가 허수아비예요. 허수아비. 얘가 세운다고 바지 사장을 세워가지고 매수자를 허수로 갖다 놓고 야 매가 2억으로 해. 너 1억 내가 받고 1억 줘. 그럼 너 강남터미널에서 만나가지고 수고했어. 1,000만 원 주고 다시 9천만 원 수심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둘이 짜고 친다고. 그래서 안 된다 이거지 이건요. 그래서 공적 처분하고 요거 매매 권리 취득만 인정하고 사적 처분은 인정되지 않는 겁니다. 이것들이.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가 됐고, 이제 권리 취득 방법이 쭉 나오겠죠? 자, 3번. 이게 정리가 되는데, 자, 이제 요건 제가 설명을 잠깐 하고 나서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이건, 요런 거 있잖아요. 나는 공법을 잘 모르는데, 이런 게, 주택법이나 그 다음에 건축법 같은 경우는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쭉 짜란히 순서예요. 그죠? 주택법 용어 정리하고, 그 다음에 건설 시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건설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분양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 해야 될 것 같고, 보칙 들어오고. 이게 순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이게. 그럼 이 담보가등기 실행 방법도 순서가 요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렇게 나란히 되어 있는 거라고 지금 요거. 요걸 제가 지금 잠깐 설명하고 다시 올 거거든요. 지금 요런 겁니다. 갑이 집이 있고요. 안 써도 됩니다. 1억이 피담보 채권액이죠. 채권자가 있고 여기가 집이 3억짜리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 쭉 가보면 요렇게 볼게요.
이렇게. 그럼 이게 변제 날짜가 도래했는데 갑이 돈을 갚았어요? 안 갚았어요? 예, 못 갚은 거죠. 예, 변제가 안 된 겁니다. 그럼 변제가 안 됐을 때 을의 입장에서는 이제 뭐예요? 집을 가져와야 되겠죠. 이게 약속대로 담보가등기, 본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가담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 야 실행 절차를 해라. 그래서 첫 번째가 실행 통지예요. 예, 실행 통지를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실행 통지는 어떤 거냐면 다른 건 없어요. 이게 청산금 통지라 그래요. 청산금을 통지해 주세요. 이런 의미거든요. 그럼 실행 통지는 누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한테? 을이라는 사람이 요 갑, CTC 맞나? 이게 자, 요거 등자 갑자기 생각 안 나요. 머리가 아파가지고. 자, 요 채무자 등이라 그래요. 왜 채무자가 아니고 채무자 등인지 이 세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만 하는 게 아닌데 채무자 등에게 일단 통지를 합니다. 그럼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요거예요. 집이 얼마짜리죠 지금? 3억이고 빌려준 돈이 얼마예요? 1억. 그럼 잉여금이 얼마예요? 2억이거든요. 야, 을이 그러는 거죠. 야, 갑. 내가 너한테 2억 주고 내가 이 집 가져올 거야. 이걸 실행통지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 채권자 입장에서는 청산금을 많이 주고 싶어요? 적게 주고 싶어요? 당연히. 적게 주고 싶지. 누가 뭐 많이 주겠어요? 그럼 적게 주려면 어떤 게 적어야 돼요? 적게 주려면 뭐가? 이 집값이 낮아야 되지. 이게 낮으면 이 청산금도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여기서 가장 관건이 그거였던 거야. 어떤 거였냐면 이 청산금을 계산할 때 요 집값 있잖아요. 요 집값 목적물. 요거 담보 목적물이에요. 담보 목적물에 요 목적물 가격이 중요해 안 중요해요? 예, 가격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이 목적물 가격이. 그럼 이 목적물 가격은 요 채권자입니다. 채권자의 주관적 평가라 그래요. 주관적 평가인데 판례에서는 이걸 표현할 때 나름대로 이렇게 표현해요. 나름대로 평가했다. 나름대로 평가했어요. 근데 이 주관대로 평가한 이 가격이 실제 객관적 가치, 시장 가치에 미치지 못해요. 객관적 가치. 객관적 가치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시장 가치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요 실행 통지는 유효다 무효다? 얘는 유효라고 하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이건요. 그럼 누가 기분 나쁠까요? 지금 갑이 기분 나쁘죠. 갑이라고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채무자라고 하면 더 좋아요. 그러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야, 내 집이 이것밖에 안 가냐? 시장 가치는 이 정도 되는데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끝으로 가면 이렇게 나와요. 채무자 등은 요 청산금, 통지한 청산금에 대해 다툴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다툴 수 있다. 다툴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다툴 수 있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야, 집을 제대로 평가해. 안 그러면 나 등기 못 넘겨줘. 등기 못 주겠다. 이걸 다투는 거라고. 이게. 다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럼 채무자 입장은 당연히 집값이 잘못 평가됐으니까 다시 평가달라고 하는 거니까 이걸 왜 애우는지 모르는데 하여간 애워. 이걸요. 애운다고. 그럼 생각해 보자고. 반대로 이제 채권자야. 채권자가 통지해 놓고 보니까 그 금액에서 요 공제할 금액 있잖아요. 공제할 금액을 더 공제했어야 돼. 이자 같은 걸. 근데 안 해버렸네. 그럼 자기 채권자가 손실이 생긴 거잖아, 지금. 그럼 통지했던 걸, 야, 미안해. 다시 내가 통지할게. 내가 잘못 통지한 것 같아. 이걸. 그래서 채권자는 자기가 통지한 청산금에 대해서 다툴 수 있다, 없다? 다툴 수, 여기는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없다. 그러면 앞에가 채무자는 다툴 수 있다고요. 채권자는 다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없다. 그럼 현장에 가면 채권자는 뭐라고 해? 청산금에 대해서 다툴 수 없다.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제일 기본인 거고요. 뭐로 나올까? 을이잖아, 채권자가. 을은 자기가 통지한 청산금을 다시 평가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근데 걔가 뭔지 몰라. 분위기가 달라졌으니까, 이게. 그렇게 명칭이 바뀌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청산금을 평가할 때에
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집의 채권자가 을만 있겠어요? 여기 뒤에도 있을 수 있어. 우리 주인공은 을이지만 이 앞에 누가 있을 수 있어요? 예,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을 수 있고 요 뒤에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럼 얘가 집을 가져와. 집을 가져오는 순간, 집을 가져오면 이 저당권도 따라오는 거야. 따라와서 얘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소멸되는 거 아니에요? 예, 경매면 소멸되지만 경매가 아니고 소유권을 가져오는 거잖아. 담보가등기, 가등기, 본등기. 그럼 이건 소멸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이 1억을, 얘 1억인데 내가 빌지도 않은 돈 1억을 또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제금은 2억을 공제하게 돼 있어요. 누구냐? 예, 선순위 채권액을 함께 공제한다 안 한다? 공제해 줘야 됩니다. 그럼 이걸 뒤집으면 선순위 말고 누구는요? 후순위는 공제를 해야 안 해요? 안 한다. 이걸 넣겠지 또. 이런 지문들을요. 선순위 공제하고 후순위 공제하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 자, 네 번째. 자, 그럼 이 청산금 인역을 누구한테 통지하냐가 문제돼요. 통지는 누가 해요? 이미 채권자가 정해져 있죠. 그럼 이걸 누구한테 통지할까요? 상대방. 통지 상대방이 누굴까요? 상대방은 자, 일단은 채무자예요. 채무자에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럼 두 번째는 채무자가 돈을 빌릴 때 담보가 없었네, 집이. 그러니까 사촌 형 거, 동생 거를 담보로 잡아서 담보가등기를 해놓는 거야. 그러면 동생 입장은 가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동생이 돈 변제 안 해가지고 집이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럼 물상보증인에게 연락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지. 그래서 여기에 물상보증이냐, 보증인에게 연락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이 가등기가 붙어 있었는데요. 이 친구가 팔았네. 이걸 매매해가지고. 매매했는데 이 3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때 가등기가 붙어 있으니까 이걸 말소해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놈이 말소를 안 한 거야. 돈을 안 갚아가지고. 그럼 이것도 넘어가 보잖아, 소유권이. 그럼 얘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지. 이걸 삼취득자라 그래요. 이걸 제3취득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채무자, 물상보증인, 삼취득자인데 이 중에 한 사람이라도 누락되면 소유권 못 갖고 와요. 이건 반드시 세 사람이 모두 통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은 저는 애우라 그래요. 그냥 채무자, 물상보증인, 요거 제3취득자입니다. 아셨죠? 그럼 여기에 지금 누가 안 들어갔어요? 후순위 저당권자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걔는 실행통지 대상이 아니고 실행통지를 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야, 그 사람한테.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시기는 언제 통지해요? 실행통지를 언제 하냐고. 변제기 전에 할까요? 변제기 이후에 할까요? 변제기 이후. 그래서 변제기 후 언제든지 가능해요. 언제든지 가능하다. 후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고요. 자, 방법은 뭘로 해야 될까요? 실행통지. 청산금 2억 있어. 2억 주고 내가 집 가져올 거거든. 언제 할까요? 이거 방법. 서면을 해, 구두로 해, 전화로 해, 그냥 눈빛으로 교환해요. 이게 전부 다 분류식이에요. 분류식. 그래서 서면, 구두, 명시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네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됐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하나 더 써볼까요? 그럼 요 후순위 채권자에게는 채권자에게 실행통지를 하는 게 아니라 실행통지 했음을 알려주는 거야. 실행통지입니다. 실행통지 했음을 알려줘야 된다. 알려줘야 된다. 뭐 이렇게 정도 보시면 되죠.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게 도달이 될까 안 될까 그 사람한테 도달되겠죠. 누구한테 도달돼요? 누구한테? 채무자, 물상보증인, 삼취득자에게. 자, 도달이 됐습니다. 도달이 된 다음에 다시 2개월을 줘요. 그 2개월은 뭐냐면 이걸 청산기간이라 그래요. 그럼 2개월을 왜 주냐? 지금 채권자 입장에서는 2개월을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죠. 당장 그냥 본등기 가져오고 싶죠. 근데 법이 2개월을 주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강제예요. 이건 2개월을 줘야 된다고. 그럼 2개월을 주는 이유가 뭔가요? 그럼 첫 번째는 뭐냐면 채무자 갑에게 야 청산금이 이러니까 너 한번 변제할 수 있으면 갚아봐라 하고 변제 기회를 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채무자에게 변제 기회를 준다. 변제 기회를 주겠다 이런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청산 기간을 왜 주냐면 봐봐요. 여기 지금 이 사람이 후순위자죠. 아까 여기 이게요. 가등기 담보는 집중해서 하나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24개를 맞아야 되잖아요. 그 24개가 목말라 있다고. 이게 여러분들 사시 문제를 다 맞추려고 하면 맞출 수가 없는데 24개만 맞추면 합격할 수 있는 거라고. 이게 근데 이 지문의 한계성이라는 거 혹시 알아요? 나는 그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지문의 한계성. 그러니까 가등기 담보는 지문이 나올 수 있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지문의 한계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10개, 20개, 30개 한계가 있다고. 그것만 알면 한 문제를 맞히거든. 이게 변화가 없다고, 변화가. 그러니까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게 요 가등기 담보예요. 처음에 들을 때는 어렵지만 한번 들어놓으면 더 이상 안 내려오는 게 이 가등기 담보거든요. 이게 보통 77번, 76번, 78번에 나와요. 이게 거의 대부분들이. 이걸 맞힐 수 있는 건데 이걸 밀쳐버리면 못 맞힌다고. 이게 조금만 집중해서 1시간 어차피 내가 소비하려고 갖고 왔으니까 이게 집중을 해서 들으라고요. 나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렇게. 아니 제가 사람에 대한 애착이 많이 이렇게 있질 않아요. 성향 자체가 이게 사람에 대한 애착이 내가 얼마나 우리 집사람하고 지금 살면서도 인내와 자비심을 얼마나 많이 푸는 줄 아세요? 모든 인내는 우리 집사람하고 나 부부인 것 같아. 부부 사이에 인내 같아. 그게 가장 힘든 인내 같아. 이게 아니 사랑이 변해야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뭔 변하긴 뭐 변해. 아니 사랑이든 뭐든 절대 안 변해요. 마음이 변하는 거야. 마음이 간사하게 보이는 거지. 마음이. 옛날에 우리 수업 들어올 때 11월 달에 여러분들 마음이 얼마나 충만했어요. 그죠?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죠? 합격해야겠다. 1년에. 근데 지금 3월 달 되니까 이제 마음이 흐트러져 가지고 나는 그대로인데. 그죠? 공부를 해야 되고 합격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변해 가지고 해라. 그냥. 그러면 하나 적으세요. 그럼 별 표시나 해 놓고. 그죠? 집에 갔다 와서 수업 다음에 왔는데 표시는 돼 있네? 근데 머릿속은 없는 거야. 이게. 똑같아요. 11월 달의 마음하고 지금 3월 달의 마음이 똑같아야 되는데 다른 거야 이게. 마음이 변한 거야. 현상은 그대로 있다고. 똑같잖아요. 합격해야 된다는 건 기정사실인데 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음이 쭉 풀어졌다가 10월 달 반짝 들어. 10월 25일 시험 보니까. 그때 들어갔다가 시험 떨어지면 억울해요. 근데 뭔 개뿔이 억울해요. 이게. 자기를 한번 뒤돌아보세요. 그걸. 처음처럼 그 마음이 계속 갔는지. 안 그러거든. 걔는 그대로 있거든. 항상 합격은. 합격이 안 된다는 건 그대로 있는데 중간에 내 마음이 변해버린다고. 그게. 그러니까 이게 도달이 못 되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자체가. 여기 조금만 집중을 해서 보시라고요. 재미없어도. 알겠죠? 이게. 제 거 수업 안 들어도 되고 다른 사람 거 수업 들어도 상관없어요. 뭐 다른 책 봐도 상관없고. 근데 웬만하면 보려고 하는 걸 한꺼번에 계속 보다 보면 걔가 오거든. 담보가등기만큼 쉬운 게 없어요. 얼마나 답이 보이는데 걔가. 이게 자체가. 자, 이게 뭐냐 봐봐. 지금 이 후순위권자는 얘가 책임져야 안 져요. 채권자가. 안 진단 말이에요. 목소리가 달라졌네? 이게 자체가. 이게 책임 안 진다고 선순위 책임져야 되죠. 그럼 선순위권 공지해야 되죠. 이걸 왜 외우냐고. 이해해버리면 되는데 이게. 그러면 이 친구가 책임을 안 진다고. 그럼 후순위는 어떻게 할까요? 요 후순위권자는 얘가 청산금을 나중에 줄 거 아니야. 청산금을 주면 얘가 가만히 있다가 요이똥해서 받으러 가는 거야. 이해돼요? 그럼 받아야 된다고. 그럼 청산금이 많아야 돼? 적어야 돼? 그럼 이 청산금을 계산할 때 누가 계산해서? 채권자가 주관적으로. 그럼 이 집값이 다운되면 청산금도 적어지죠. 이 후순위자가 기분 나쁜 거야. 야, 왜 집값이 그 정도밖에 안 가니 채무자. 그래서 청산 기간 내에 누가요? 후순위
요 채권자가 뭘 한다는 거야? 자기 채권의 변제기 도래전. 이게 대단한 거야. 변제기 도래전이라고 돼 있어요. 전. 이게 중요합니다. 후가 아니라 전이에요. 전에 요 청산기간 내죠. 요 청산기간 내에 경매를 붙여버려요. 경매를. 이게 이 기회를 주는 거라고. 여러분들 은행의 변제 날짜가 12월 31일 날 내가 돈을 갚지 못하면 경매가 들어가죠. 근데 지금 5월 달이라고 5월 달에 경매 붙이면 돼? 안 돼? 은행에. 안 되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 왜 경매를 붙이냐고. 도래 이후에 돈을 갚지 못하면 경매를 붙일 수 있는데 후순위권자는 안 그래요. 자기 채권의 변제가 도래하기 전에 청산기간 2개월 내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고. 경매를 신청해버리면 여기 채권자는 귀속, 청산으로 갈 수 있다 없다? 없어. 이제 배당 신청해야 돼. 배당을 받고 끝내는 거라고. 난 네가 그 집값 계산한 거 못 믿겠다 이거지. 그냥 국가가 경매, 법원이 감정평가를 받은 거 정당하고 보겠다. 이거예요 지금. 두 가지 권리를 주는 거라고. 이게 잘 나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근데 결국은 변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지 이제 다 왔죠. 이제 코너에 몰린 거야. 그럼 이제 뭘 갖고 와야 돼요? 청산금 줘야 돼 안 줘야 돼? 누가 주는 거예요? 채권자가 누구에게? 채무자에게. 근데 생각해 볼게요. 질문. 다음 중 속된 말을 해볼게요. 청산금을 지급할 때 청산금에 대해서 껄떡거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후순위 채권자. 또 후순위 채권자만 있나? 채무자도 청산금, 그다음 물상보증도, 삼취득자도 전부 다 청산금에 대해서 껄떡거릴 거 아닐까? 내한테 달라.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청산금에 대해서 껄떡거리지 않는 사람이 누굴까? 선순위자. 답은 선순위자예요. 왜? 선순위자는 이미 얘가 책임지기 때문에 청산금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그래서 그걸 시험으로 내요. 그래서 선순위권자는 청산금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기는 이미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채권자에 의해서. 걔만 찾으면 돼요. 걔만. 선순위권자만. 자, 그러면 청산금 줘야 되죠. 그러면서 뭘 갖고 와야 돼?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가져오면 된다고. 자, 여기서 다 해볼게요. 담보가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갖고 와야 되죠. 본등기. 가져와야 소유권 취득하죠. 근데 양도담보는 언제 소유권 취득해요? 청산금 지급하면 돼요. 지급만 하면 소유권 취득하죠. 이미 등기가 넘어와 있었기 때문에. 양도담보는. 다르죠, 지금. 그래서 소유권 취득 시점도 다르다고. 근데 이걸 물어보더라고, 또. 이걸. 근데 이건 주는 시험 문제인데 못 맞춰. 담보가등기는 본등기 가져와야 소유권을 취득하고, 양도담보는 이미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기 때문에 청산금만 줘버리면 되잖아요. 등기 넘어와 있으니까. 그걸 또 물어봐요, 이건. 이 시점을. 근데 이걸 왜 내는지 모르겠는데, 드셔요 하고 줬는데 못 먹는 거야, 이게. 그 다음에, 이거 둘 간의 관계는 동시행 관계도 아니다. 이 둘 간의 관계. 동시, 이행 관계지. 그래서 우리가 계약법에 가면 영어, 임무, 가세, 수정, 전담에 구청, 그 청자가 청산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기는 동시행 관계예요. 이거예요, 지금. 근데 문제는 지금 청산금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 청산금을 지급받지 못했어요. 못했다. 그럼 청산금을 지급받지 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이때 돈이 생겼네, 채무자가. 없던 돈이 생기겠어요. 그냥 생겼다고 가정하는 거지. 그죠? 지금까지 돈이 없는데 채무자가 어디서 돈이 나? 로또가 아니면, 이게. 돈이 생겼어. 돈이 생겼으면 지금까지 원금 이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갚아. 그리고 이걸, 채무자 등이 변제하고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청산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근데 청산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시 반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변제 말소가. 자, 변제 말소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게 하나, 두 개예요. 그게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아까 양도담보돼 있었죠. 그럼 양도담보는 누구한테 등기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채권자에게. 채권자가 팔아먹어 본 거야. 삼자에게. 이걸 선의 삼자에게.
선이 삼자에게 이미 매도가 돼버린 거야. 선이 삼자에게. 선이에요. 악이는 안 돼요, 여기는. 그럼 두 번째는 변제기로부터, 저기 변제기 있죠? 변제기 후 10년이 경과돼 버렸어. 그럼 10년 동안 채권자는 돈 달라고 안 했던 거야. 참 무던한 사람이었던 거지. 이해돼요? 근데 10년 뒤에 돈 생겼다고 와서 낼름 갚아버리고, 야, 가등기 말소해줘. 그럼 채권자 입장에서는 뻥칠 수가 아니야. 그래서 요 선이 10년이란 글자가 들어오면 변제 말소가 안 돼요. 이거. 소유권 줘야 된다고, 채권자한테. 그래서 선이 10년, 선이 10년을 애와야 되는데, 이게 또 엄청 중요해요. 선이 10년이. 선이 10년이. 이게. 자, 요게 전체 구조예요. 이게 머릿속에 일단 있어야 돼요. 이게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문제를 봐야 이게 보이는 거지, 이 전체 구조가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걸 보면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첫 번째는 뭐가 들어와야 돼요? 첫 번째는 돈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요. 아니, 안 갚은 게 아니라 못 갚은 거죠. 못 갚은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해요? 실행 통지해. 청산금 통지. 그럼 청산기간 몇 개월? 야, 예전에 청산기간 1개월로 나와, 이걸 처음에. 이걸. 근데 그걸 못 맞춰요, 또. 2개월이에요, 2개월. 1개월이 아니고. 그 다음에 변제 안 했죠? 그럼 이제 뭐예요? 청산금 지급하고 소유권 가져오는 절차를 거친다고. 요거 이제 들어와 있다는. 그래서 이게 머릿속에 있다는 전제에서 이 책을 보면 이게 다 보여요, 이제. 자, 여기 보면 실행통지 보이죠? 청산기간 몇 개월? 2개월. 자, 그 다음에 뭘 줘야 돼요? 청산금 지급과 소유권 취득은 뭐가 된다? 동생관계가 된다고. 그죠? 다만, 담보 가등기는 본등기 받아와야 되죠? 본등기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다음에 양도담보는 청산금 지급하면 소유권 취득한다고. 시점이 좀 달라요. 그래서 양도담보하고 여기 담보가등기하고. 그러니까 이 양도담보하고 담보가등기, 양도담보를 모르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른다고.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자, 이제 실행통제 가볼게요. 변제기회. 자, 변제기회가 도래한 후에 여기 줄쳐야 돼요. 채무자, 물상보증인, 삼취득자에게 실행통제 하여야 된다. 여기서 뒤에 나올 건데 1인이라도 누락됐어요. 그러면 얘는 이 본등기를 가져왔다, 등기를 가져왔다 하더라도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소유권 취득은 안 됩니다. 취득은 안 돼요. 다만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세요. 사후 보정은 됩니다. 사후 보정은 된다, 항상. 이 절차를 넘어갔지만 나중에 그 절차를 다시 보완하면 유효는 될 수 있습니다. 항상 머릿속에. 담보가등기는 사후 보정이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넘어와서 2번. 채무자 등이란 말, 이제 등자가 그냥 보이진 않죠. 채무자 등. 세 사람을 합하니까.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실행통지를 안 했네. 괜히 썼네. 자, 요건 누락이란 말이잖아. 그렇죠? 그럼 누락됐다면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 세 번째 별표시. 청산금이 없어요. 그 청산금이 없다는 건 집값이 하락한 거죠. 청산금이 없다 하더라도 반드시 실행통지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고, 플러스 청산기간 2개월도 줘야 됩니다. 반드시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실행통지는 아까 서명구도 상관없다고 그랬죠? 이건 불요식으로 합니다. 이렇게. 이 정도. 자, 청산금 실행통지 당시 목적물 부동산 가액에서 빼기. 그죠? 피담보 채권을 공제한다. 됐죠? 단 선순위 동그라미, 선순위 담보권이 있을 때는 역시 같이 포함해서 계산해 주어야 되죠. 근데 밑에다 뭘 써놔야 돼, 그러면요? 후순위 채권액은 공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요건 표시를 해놔야 되죠. 후순위는 공제하지 않고 선순위만 공제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청산금을 계산할 때 요거 아까 나름대로, 요거 보이죠? 아까 목적물 가에 나름대로 평가한 청산금 액수가 객관적 시장가치 평가액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실행통지는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자, 채권자는 다툴 수 있다, 없다? 없다.
5번 쓰면 되겠네. 밑에다가 뭐 써요 이제 바꿔서 채무자는 다툴 수 있다 이렇게 바꿔놓으면 되죠. 이렇게 555 이런 식으로 채권자는 다툴 수 있다 없다? 없고 채무자는 다툴 수 있다. 채권자는 다툴 수 없다. 다시 평가하여 통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통지한다 안 한다? 통지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누구는요? 채권자는 자기가 못 받은 금액을 공제해서 다시 통지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후순위자인자. 아까 후순위는 보호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봐봐요. 채권자는 그의 가등기 담보 실행함에 있어서 채무자 등에게 통지가 도달할 때, 도달했죠? 그럼 지체 없이 그 통지가 됐다는 사실을 누구에게? 후순위 권리자에게 통지하는 거야. 그럼 후순위 권리자에게는 실행 통지를 하는 게 아니라 실행 통지가 됐음을 알려주는 거라고, 이걸. 자, 그 다음에 청산금에 불만이 있대. 왜 불만이 있을까요? 집값이 너무 다운시켜서 계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후순위권자는 먹을 게 없네. 청산금이. 그럼 어떻게? 청산기간 내 하나요. 몇 개월? 2개월. 이게 지금 머릿속에 없으면 이게 안 보이는 거라고. 2개월 내 한해서만 자기 변제기 도래천 빨간색 전자. 요 글자 뭘로 바꿔놓냐면 후로 바꿀 거야, 후. 그럼 무조건 틀려요. 글자 바뀌는 거 조심하세요. 담보가등기를 알았다고 이 문제를 맞히는 게 아니에요. 얘가 시험에 나왔을 때 어디 글자가 바뀐지를 알아야 맞히는 거라고, 이게. 후에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3번. 후순위 권리자는 자, 청산기간이 지난 후에 2개월 지나버렸죠. 지난 후에 청산금이 채무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청산금 범위 내에서 자, 동그라미 청산금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자기 채권의 명세, 증명서를 제시해서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이게 잠깐만 봐봐요. 아까 갑이 있고 을인데 청산금 얼마 줘야 돼요? 2억. 그럼 여기 후순위권자가 있었죠, 아까? 후순위권자가 있어요. 그럼 이 후순위권자가 얘한테 청산금 2억을 주기 전에 얘가 채권 증서를 보여주는 거야. 차용증 같은 거. 야, 내가 얘한테 받을 게 있거든? 3억 받을 게 있어. 이걸 보여주면서 이걸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는데 이게 시험에 나올 때 3억이잖아. 얘가 받을 돈이. 청산금 얼마? 2억이죠. 그럼 3억 달라고 그래? 2억 달라고 그래? 2억. 그게 청산금 범위 내인데 이걸 모든 채권액을 이렇게 나오면 이건 무조건 틀려요. 자기가 받을 채권, 피담보 채권 전부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청산금 범위 내에서만 내가 우선 받겠습니다 라고 청구할 수가 있다고요. 이거 못 찾아요. 이거 신경 안 쓰면 못 찾습니다. 안 보인다고. 기출되어 있는 문제인데 이게. 자, 그 다음에 5번째 가볼게요. 5번째. 5분 초가 됐네. 자, 담보 가등기 후에 자, 조심할 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냐. 자, 봐봐요. 갑이 집이 있고 을이 있어요. 그럼 얘가 청산금 줬죠. 청산금. 그리고 이 집을 갖고 올 거 아니야. 가져왔는데 오면 여기에 얘보다 뒤에 대항력을 갖췄어. 인주. 대항력을 갖춘 병이 있었네. 임차인. 이해돼요? 그럼 대항력이 있다는 건 새로운 소유자잖아, 얘가. 그럼 얘한테 대항해버린다고. 나 못 나가. 그럴 수 있죠. 그럼 얘 입장에서는 소유권 가져와도 얘가 못 나가면 나는 불편하잖아. 그래서 얘가 청산금 아까 있었죠. 청산금 2억 범위 내에서 얘를 먼저 주는 거야. 보증금을. 보증금을 먼저 주고 얘를 빼내버려. 빼내버리면 집을 가져오더라도 깨끗하겠죠.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담보 가등기 후에 성립된, 이게 중요해. 대항력 있는 임차인도 청산금 범위 내요, 보증금 전액이요. 보증금 전액 이렇게 나오면 이건 틀려버려요 또. 보증금 전액이 아니야. 청산금 범위 내에서 보증금을 반환하고 청구하고 내보낼 수 있다고요. 요 임차인도 그렇고. 제 말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청산금 지급, 청산기간 냅니다. 청산기간이 몇 개월이었지 아까? 2개월 내에 처분한 경우에는 후순위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랬는데, 자, 얘가 청산금 2억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럼 후순위권자는 청산금 지급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죠. 요이동하고. 근데 미리 지급돼 버렸네. 미리 지급돼 버리거나 요 채무자가 미리 청산금을 받아서 누구한테 은닉해 버린 거야. 그럼 후순위권자는 받을 게 없죠. 그렇잖아요. 그럼 나중에 받으러 갔더니 돈이 없다는 거야. 배째라는 거야. 그러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청산금 지급 청구권을 청산기간 내에 아직 종료가 돼야 되는데 끝나기 전에 다른 사람한테 처분해 버린 거야. 그럼 이 후순위권자에게 이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이 말이야. 나 이거 돈 없다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요. 자, 그 정도. 그 다음에 청산기간 지났어 이제. 2개월 지났죠. 그럼 청산금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안 줘야 돼? 지났으니까 줘야지 이제 2개월. 자, 실행통지가 채무자 물상 3취득자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몇 개월? 2개월 지나면 가등기 담보권자, 채권자는 청산금을 지급하고 뭘 갖고 와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가져온다. 그죠? 동생관계. 그럼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밑에 가등기 담보하고 청산금 지급하고 본등기, 목적물 인도, 요것과 요것은 뭐다? 동생관계다.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이건 똑같이. 청산기간 지나기 전에 무청산 특약은 무효다. 요거 한 줄만 체크해놓고 넘어가면 돼요. 요즘은 잘 안 나오긴 하지만. 자, 그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자, 이제 4번하고 5번을 좀 조심할 건데, 여기 보면 채무자, 물상보증, 3취득자는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보이죠? 그럼 지급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됐죠? 지급받을 때까지는 자기의 채무를 변제하고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우리가 변제 말소라고 해요. 변제 말소. 근데 변제 말소는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변제기가 지난 때 10년이 지나버렸죠. 변제기로부터. 그리고 누가 이제 선이 3자가 소유권을 취득했어. 그럼 된다 안 된다? 이때는 변제 말소가 돼야 안 돼요? 변제 말소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선이 3자예요. 선이 3자. 그래서 선이 10년. 외울 때는 저는 거꾸로 선이 10년 이렇게 해왔어요. 선이 10년, 선이 10년 이렇게. 그러면 변제 말소가 된다 안 된다? 이거 안 되는데 이거 X인데 안 된다 이렇게. 자, 그 정도 정리하면 되죠. 경매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끝. 더 이상 할 게 없는 게 요거예요. 경매가 실행되면 담보 가등기는 뭘로 여기 체크. 경매에 관해서는 가등기 담보를 뭘로 본다? 저당권. 그럼 옆에다 배당 신청해야 돼 안 해야 돼? 배당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때 경매는 담보 가등기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든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그 다음 여기 보면 담보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경매 등이 행해질 때 가등기 담보권자는 그 부동산 매각에 의해서, 매각이 뭐예요? 경락에 의해서 전부 소멸한다. 밑에다가 배당 여부 불문이라고 하세요. 배당 여부 불문. 전부 소멸한다. 3장에 가면 배당받지 못하면 소멸되지 않아요. 그럼 틀린 거죠.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이 정도 제가 정성을 다 드렸으니까 나중에 틀리면 반대급부가 있겠죠, 뭐. 이건요. 이거 틀리면 안 돼요. 이 정도 했으니까. 자, 이제 쉬었다가 오시면 계약簿 갈게요. 쉬었다 오세요, 이제.